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었군요.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보상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어떤 걸요? 새로운 보수당 창당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 진짜 정의당의 축하가 듣고 싶어요. 아니 뭐 창당하자마자 통합한다 그러니까 예. 또 저런 낭설을 통합용 퍼뜨리면서 창당이구나. 어우 시작하자마자 디스를 하시네요. 통합용 창당이냐? 근데 이 그 밖에 스튜디오 밖에 나가잖아요. 예. 그럼 통합하라고 되게 성화인 분들 많아요. 정의당 분들 중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정의당이 많이 이득을 볼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서 사실 3%로 봉쇄 조항을 넘는 정당 수가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난다. 이런 뭐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분도 계신데 예. 역시 박원석 의원님은 원칙론자입니다. 빨리 통합하세요. 아니 조경태 최고위원 앞에 일부 인터뷰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네. 오시느냐고 못 들으셨구나. 네. 조경태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네. 새로운 보수당의 3원칙, 네. 그러니까 탄핵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개혁 보수로 간다는 것, 새로운 집을 짓자. 지금 다 허물고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집 짓자는 이 3원칙. 조경태 최고위원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뭐 좀 그 정상적인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황교안 대표도 그쪽이십니까? 황교안 대표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막판에 이제 발표나 이런 것을 계속 주저하게 하는 예. 참모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유승민 대표의 3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넘기 힘든 산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몇 번이나 통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역시나 회복 기미가 좀 더디다 보니까 예. 슬슬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 하면 지지율 회복. 아, 그렇겠죠, 당연히. 선거에서 이제 수도권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야당이 적어도 30% 중반대 이상의 지지율은 갖고 있어야지만이 1대1 구도도 해볼 만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지점에 한참 미달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경태 최고위원한테 무슨 질문을 끝으로 드렸냐면, 통합을 해야 뭐 선거 치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그러면 유승민 의원과 우리 공화당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실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좀 답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분들이 3원칙에 동의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박원석? 이게 말이 아까 제가 1원칙이 뭡니까? 탄핵의 강을 넘자잖아요. 근데 예. 우리 공화당은 사실 이념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아주 극우라는 지구는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념보다는 현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강한 예.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우로 비춰지는 거였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정하는 순간 근데 그분들은 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유 자체를 그렇죠. 지지층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다 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쪼개지겠죠. 만약에 우리 공화당 아. 내부에서 현재 지도부가 예, 그런 예. 원칙을 수용해서 보수대표 통합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남는 우리 공화당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신념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공화당이 통째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수 통합에 이른바 이제 빅텐트 안에 예.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결국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보수당이냐, 저쪽 이제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세력이냐. 외연확장을 택할 거냐, 아니면 안으로 더 이제 공고한 어떤 지지층 결집을 이뤄낼 거냐. 근데 사실 선거에서는 뭐 지지층 결집은 할 만큼 했다고 보고 그동안의 장외투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장외투쟁이 가져온 효과는 지지층 결집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수도권의 선거를 치르려면은 외연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새로운 보수당뿐만이 아니라 네. 뭐 안철수 전 걔까지 다 대표가 가야 들어오면 된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중도 보수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처지로 보면 예. 수도권에서 무난하게 이제 지는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예. 없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게 내심 내키지 않더라도 본인의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전망이나 총선에서 만약에 크게 패하면 대선 주자로서 전망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길로 양쪽 갈 중에 거다. 하나를 고르라면은 새로운 보수당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럴 이 수밖에 말씀. 없을 거다 봅니다. 어떻게 새로운 보수당 얘기를 박원석 의장이 더 많이 하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합 빨리 여부에 하세요, 따라서 빨리. 본인들 의석이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내부의 전략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준석 위원장이 좀
안에 얘기를 해주세요.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 사이에 교감까지 만들어졌습니까? 교감이라고 할 만한 단계는 전혀 이르지 못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유승민 대표는 한 2개월쯤 전에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됐을 예, 때 예. 선을 끄은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삼원 측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 전까지는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예, 예. 그 논의할 생각도 없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번에도 뭐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금까지 유승민 대표랑 긴밀하게 연락한 것으로 흘렸지만은 정확히 끄는 게 뭐냐면 지난달 말쯤에 주호영 의원이 통합 협상의 책임자라는 취지로 한번 알려온 것 외에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만났어요?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그때. 걸었어요. 그거 외에는 따로 통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사실상의 대선 주자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예. 그 선에서는 아직까지 뭐 결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협의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시작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삼원 측이라고 얘기했지만 괄호 속에 또 하나의 조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지어서 보수의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예. 나 중심으로 내가 여전히 대표직에 있으면서 통합을 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이제 지금까지 네. 그 대표가 된 이후에 보여왔던 리더십으로는 예. 지금 통합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 구도가 잘 안 나온다. 근데 이런 특히 이제 원외위원장이나 수도권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내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보수 통합을 한다면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조건에 더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뭔가 좀 이 뭐랄까요 좀 본인이 이제 험지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백의종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쉽지 않을 텐데 황교안 대표나 그 주변에서는 아마 여전히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중심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삼원 보니까 측은 받아들이더라도 네, 중심은 황교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과감한 제안이나 아마 전격적인 이런 그 진척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통합이라는 판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을 뭐 아주 높게 보지 않습니다. 벌어진다면은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 황교안 그리고 뭐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유권자들이 보고 그 중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걸 많이 볼 겁니다. 눈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저희 술자리에서 하는 1, 2, 3 하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던지는 모습 보여준 사람한테 우선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이분들이 또 판단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너무 세게 일을 질러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고민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선택해버린다. 예를 들어 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아까 말했던 대선 주자군 중에서 나만 떨어지는 곳으로 간다. 총선에서. 험지. 예. 뭐 그게 처음에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4달 뒤에는 나만 왜 이래 뭐 이런 현실이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눈치 게임 속에서 최대한 덜 위험하면서도 순서상으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그런 지점들을 선택해가지고 눈치 게임 벌일 거다. 어려운 일이네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일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내가 물꼬를 트겠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뭐 4, 5를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의 험지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종로 아니고 당선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험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험지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그 보도들이 뭐 나오던데. 그런 류의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곳을 찾아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저도 보도가 좀 이렇게 나오던데. 뒤로 물어보니까 예. 종로 정한 거냐.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뭐 그 위원장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는 다 부인을 해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설사 이낙연 총리와 전면 대결을 해서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뭔가 한번 이번 총선에 올인을 해보려면 종로 나가야 된다. 이미 그렇게 나가는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피하면 도망가는 거 이렇게 더 보이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쨌든 결단을 해야 그렇죠.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로서는 종로 나가서 이낙연 총리와 전면전을 해서 떨어지는 리스크보다 그걸 피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만큼 지금 서울에서 선거 구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강남 송파 정도, 강남 송파 강동 정도를 제외해놓고는. 근데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이런 데는 험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국당 입장에서. 누가 봐도 아니죠. 제가 고민이 깊겠네요. 그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제가 2016년에 안철수 대표는 당했던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 그러니까 안철수 거예요? 전술을 쓰시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안철수 대표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노원병 선거에 나오고 네. 제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예. 노회찬 의원님도 같이 나오셨었는데 그렇죠. 그때 창원으로 옮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 많이 우세하지 않은 걸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등록은 상계동에 하고 전국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붙을 일이 없게 만드니까 맨날 안철수 대표는 사실 TV에 얼굴이 3분의 1 이상 지분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같이 나올 기회가 없죠. 그러면은 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지금 황교안 대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낙연 총리랑 만약에 종로에서 붙는다 그러면은 예. 그건 매일 그 뉴스에서 한 그 뉴스 받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거론되는 험지, 예. 그러니까 땅만 봤을 때, 음흠. 그러니까 땅의 지세로만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게 아니면 보수에게 어려운 곳이지만은 예를 들어 윤건영 실장이랑 붙는 구로올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보면은. 나와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땅은 그쪽이 종로보다 더 불리하지만은 예. 그 인물 그런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리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근데 선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으로 땅의 우세라는 것보다 요즘 인물 우세론이 더 지지도나 이런 지명도의 우세론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서울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황교안 대표 측근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구로가 더 어려운 곳인 건 맞는데 지금 그냥 구로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종로보다 구로가 더 어려워요? 아니죠. 그 땅만 봤을 때는. 땅만 봤을 그러니까 때는. 보통 보수세가 약한 곳이라 그 땅이라 제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각자 느낌대로 느낌상의 느낌으로 예. 종로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의 지지율 격차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로에서 윤건영 대 황교안의 지지율 격차 클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각자 느낌적 느낌이 있으실 텐데 예.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땅은 더 어렵지만은 선거에서 해볼 만한 곳은 아마 그런 험지일 것이다. 수도권 험지를 종로 가란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구로 가란 얘기예요? 수도권 험지를 던져놨지만 예. 거기가 어디냐를 선택하기가 지금 뭐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겠으나 대선 주자로서 대선 주자 간의 빅매치를 피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는 종로를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박원석 의장은 종로 아까 추천. 이제 구로을 얘기하셨는데 네. 구로을로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가면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거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과 같은 맞아요. 그런 국정상황실장 출신이 네. 거기서 붙게 되면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설사 거기서 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선거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황 대표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구도가 나올 윤건영 수도 실장 있을 것 키워주는 같아요. 꼴이 된다. 그럼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종로가 낫다. 어차피 그렇죠. 둘 중에 고르라면 두 분이 좀 엇갈리네요. 자유한국당은요 정의당이 뭐 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어요. 지금 저 이준석 위원장은 굉장히 무서운 음모를 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험지를 놓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주에 온다는 건 이건 팩트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팩트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정치 상황이면은. 지금까지는 팩트입니까? 이거는 왜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귀국 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귀국 일성과 첫 행보를 잘못해가지고 좀 시작이 안 좋았던 분이 반기문 총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때 약간 모호한 무슨 뭐 지하철 타고 오는데 뭐 왜 타고 왔는지 이런 약간 느낌 같은 게 있는 그 첫 행보였기 때문에 이걸 기획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제 안철수 대표 측근들 좀 알지만은 그 귀국 일성에 대해 가지고 뭐 안 대표가 그분이랑 딱히 상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때 본인의 어쨌든 과학자로서의 아니면 IT 기업가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굉장히 정치적인 면이 기대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어느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도 기대하고 있고 첫 번째 그 공항에서 딱 서가지고 인터뷰할 때 제 생각에 모든 종편사나 모도 채널이 그걸 생중계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랬을 때 거기서 국민들을 만족시키면은 단숨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영광의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다 보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듯이 바로 반기문 총장이 다소 좀 불안한 출발했던 것처럼 그런 거품이 바로 상황이 갈 수 있다. 꺼졌듯이 그렇게 될수 거품이 있습니다. 바로 꺼질 수 있다. 그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존 제도권 정치에서 굉장히 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되려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약간 사실 실망을 했는데, 아니 그럼 왜 옵니까? 왜 와가지고 정치를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얘기? 비례대표 빼서 정의당 괴롭히러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새 정치라는 게 과거에도 모호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기존 정치를 기득권 정치로 다 몰고 그리고 뭐 이념 정치로 몰고 그 반대편에 본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기저에는 반정치 이 정서나 담론을 깔고서 그거를 흡수하겠다. 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호남에서의 일정한 그 민주당에 대한 그 반대 기류와 예. 또 안철수가 상징하고 있던 어떤 미래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는데 이번에 그 이 반정치 정서를 깔고서 뭔가 중도층을 흡수해보겠다는 전략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지금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돌아와가지고 귀국 일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정치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예. 내가 뭐 국회의원 되려는 것도 아니고 대선 주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다. 마치 나는 정말 무심하고 이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기엔 얕은 그런 어떤 반정치 정서를 동원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정치적 자산이 이제 가장 강력한 지지층 둘이 이제 2016년 총선에서는 그 당시에 친노 친문에 대해서 반감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호남의 지지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박원석 님이 언급하신 결국 양쪽을 다 까면서 이제 결국에는 정치 신물라하는 반정치의 예. 느낌이 약간 나는 그런 정치 중도층? 혐오증이 있는 예.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호남 지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에 대한 굉장히 인선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이번 정권에서 와야 되는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반정치 이제 정치 혐오하는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오히려 확대되는 일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기회를 본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한 것처럼 그게 딱 새정치구거든요. 그러니까 반정치 이제 예, 예. 그분들을 이제 포괄하기 위한 구호인데 그거에만 의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귀국 일성으로는 신선함을 느끼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보는 게 혹시 보수 쪽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또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그러다 반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양당에 대한 부정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한쪽과 손을 잡으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순간 그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그 지금 우리 이준석 저 위원이 예. 안철수 전 대표와의 심지어 거리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시니컬했었거든. 맞아요. 제가 원래 함께 하실 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함께 한단 말은 보수 통합 열차에 안철수 전 의원까지 전 대표까지 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안 올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못 태운다? 아니 아까 말했듯이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그 두 가지 예. 가치 중에서 예. 하나는 뭐 문 대통령이 잘해서 소멸된 예, 거지만은 하나를 마저 본인이 소멸시키면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정책 거기까지 포지션이. 안 태울 예. 것이다. 알겠습니다. 첫 일성이 중요하다. 자, 20초씩만 드릴게요. 첫 일성 추천한다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요 와가지고 4차 산업 예. 미세먼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예. 딱 첫 일성은 뭐냐면은 예. 미국이랑 독일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예. 많은 분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을 굉장히 반성하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국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대선 주자들에게 전 기대하는 거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뭐 기존 정치를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기 비전.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다시 1년 4개월 만에 복귀해서 하고자 하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이거다. 어떻게 바꿀 거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다. 그 일성을 던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얘기해요. 반성하고 자기 비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되겠네요. 안철수 의원 듣고 계십니까? 합쳐서 잘하시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거는 오늘 이준석 위원장의 네. 상한가가 유승민 3원칙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했고 박원석 정책위 의장의 상한가는 뭡니까?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상견례를 가졌는데 음흠. 어제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일종의 탐색전을 가졌고, 예. 근데 여러모로 어제 회동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기존 관례를 많이 좀 벗어났다. 기존에는 비공개로 만나서 비공식적인 인사협의를 하는 게 이 상례였고, 예.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로 장관을 예방하는 형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왜 청장이 온다. 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좀 빈정상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법적 지위는 외청장이 맞죠. 외청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거의 장관급 예우를 총장한테 했었던 건데 그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지휘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내놓을 첫 인사의 폭이 어디까지냐. 지금 예, 그렇죠. 비어있는 8개 고검장 자리를 채우는 수준으로 갈 거냐.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일부 이동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동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킨 데까지 갈 거냐. 거기다 하나 더 검찰국장 자리와 중앙지검장 자리 같은 곳을 비검찰 출신으로 그렇죠. 채울 것이냐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 파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일단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굉장히 실험적이나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법무검찰 개혁의 한 기조가 법무부의 문민화예요. 예, 예. 이걸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꼭 검사로 보임해야만 하는데 그 중에도 검찰의 4대 요직 중에 하나로 꼽혔던 그렇죠. 자리거든요. 아주 요즘. 이게 사실은 검찰에 의한 법무부의 식민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비검찰 출신으로 대신에 이제 검사로 보임해서 발령을 내야 그렇죠. 되겠죠. 검사로 임명한 다음에 그쪽으로 보내는. 그러면 어쨌든 이 법무부 문민화나 검찰 개혁에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겠지만 예. 지금의 검찰 개혁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어서 엄청 파격적인 건데요. 그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 정도 파격까지 가는 김에 가라. 그렇죠. 가라. 그게 사실은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키고 지금 뭐 조국 수사나 예. 울산지검 수사, 예. 그 울산 선거 개입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해체시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인사에 있어가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 예. 검찰국장회를 쓴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인사는 항상 장단이 있죠. 그런데 그 파격성이 어느 정도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조직 내 반발이 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BS에 갑자기 보도본부장 비슷한 역할로 예. 유튜버를 데리고 왔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형 CBS 얘기 왜 하세요 또 거기서? 아니 헷갈리게. 다른 방송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에 보면은 정의당이 갑자기 정책위 의장으로 이준석이 갔다. 예, 예. 뭐 잘하겠죠 이준석은. 그런데 그 내부 조직원들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 나름 정의당에서 그 의사결정권자는 파격으로 했겠지만은 정의당에서 오래 고생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온다면 제가 물러날 용의가 있어요. 뭐 이런 일 있겠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검찰의 개개 구성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뭐 법무적인 지식보다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이해도 문제에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검찰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검찰국장이 사실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예. 내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 통제하기도 쉽지만은 예산 쓰는 데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다 예산 인사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근데 인사도 반대로 그렇고. 검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온다? 예. 그러면 휘두를 수 있죠. 그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청와대 쪽에서 아마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서 고지고대로 듣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역지사지를 해보면은 예. 아니 이분이 장관도 하셨고 여당 대표도 하셨고 그렇죠. 5선 의원도 하셨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어떤 본인의 역할을 찾으실 텐데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 이후에는 제 생각엔 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 길을 달성할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굳이 모든 사안에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소신 행보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소신 행보. 저는 추미애 장관 상한가로 꼽은 이유도 그런데요. 저분이 중량감도 있지만 예. 5선에 이제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예. 또 이분의 스타일이 뭐 누가 하란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본인이 속한 정당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그렇죠. 경험도 있었고 본인 소신을 많이 관철시킨 그런 인사를 할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조국 수사팀이나 울산 사건 수사팀에 손을 대가지고 표면적으로 검찰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대로 두고
아까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예, 예.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정말 획기적으로 이 법무부의 문민화와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좀 더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갈등 비용을 줄이되 이 목적하고 있는 그런 개혁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인사 스타일이 아닐까. 물론 이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자고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위치라면 예.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조국 수사팀이나 저 울산 수사팀에 손을 대면 네. 이거는 사실은 너무 눈에 보이는 손을 댄다는 그런- 건 거기서 누굴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아니 거기 이런 이제 식으로요? 수사팀의 수장들을 다 딴 예. 데로 빨려 내고 예, 예, 수사팀 다 교체하는 예.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앞두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이루어올까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저는 그래서 어제 생각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한 수를 잘 던졌다 보는 것이 윤석열 총장을 아까 말했듯이 외청장이 온다 이래가지고 한번 기능 꽂지만 그 뒤로 40분 동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잘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입니다. 언론도 물음표, 청와대도 물음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지? 그렇죠. 이 법무부 내에서도 물음표, 그렇죠. 검찰도 물음표. 네. 이런 불확실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한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사에 대한 얘기 그렇고 그럼 지금 1분 남았는데 네. 추미애 장관의 다음 행보를 그럼 뭘로 보세요? 두 분은 뭐 정치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 다음은 뭘로 보세요? 대선입니까? 아니 당연히 뭘 그 꿈을 목표로- 꾸지 않겠습니까? 대선입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과정 대선? 중에서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하진 않되 예. 청와대에 굉장히 할 말을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럼 검찰 개혁,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대선에 상당히 가까워질 것이다. 대선 주자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는 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이후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또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검찰하고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이뤄낸다면 단박에 대선 주자로 저는 발돋움할 거라고 봅니다. 단박에 올라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흐름을 좀 가지고 검찰국장 자리,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누가 올 것인가, 어느 정도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닥 석브라더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